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취업 박람회에 찾아주신 여러 꿈나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를 앞에 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미래에 대해서 먼저 겪어왔던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현재 겪고 있는 상황하고 제가 겪었던 상황하고 잠깐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내가 현대자동차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회사를 선택을 할 거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를 왔는지, 아니면 어느 회사든지 좋다, 선택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오셨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사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저와 같이 하는 이 1시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즉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기본 전제하에서 같이 한번 제가 살아왔던 과정을 한번 같이 갔으면 싶습니다. 먼저 R&D 연구원의 성장과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런 과정을 겪어왔던 선배로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저와 제가 다루고 있는 변속기에 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꿈나무로서 1988년도에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서 변속기를 선택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를 세계 5위의 자동차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공헌했던 육속 자동 변속기 개발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4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고 88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4년 만에 어쨌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요즘 학생들은 스펙이다 뭐다 해가지고 휴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자동차를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8년서부터 94년도까지 자동 변속기 유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94년도에 20대의 나이로 장영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독자 육속 자동 변속기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는 현대자동차 미래 변속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저희 회사 R&D만의 좀 특징인데, 조직 관리를 안 하고 연구 개발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임원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연구위원에 선임이 됐고, 작년도에 수석 연구위원으로 승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왼편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1년에 약 10일 정도 현대자동차 직원들하고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변속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저에 대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 됐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학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이 혹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 안 한 상태에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입사했을 경우에 혹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혹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연구원들 중에 가장 최고 위치가
그 조직 관리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수석 연구위원이 됐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저희 회사는 차별 없이 그거를 평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속기에 관해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 대부분 변속기인데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변속기가 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과연 변속기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영상을 통해서 변속기가 뭔지 혹시 찾으셨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변속기를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깐 좀 느린 화면으로 살펴보면 운전자가 차를 가속하거나 정속 운전하기 위해서 기아를 바꾸게 되는데 본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흔히 아는 수동 변속기의 그 변속기의 레버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 변속기의 경우는 이 왼편에 나와 있는 PRND라고 되어 있는 자동 변속기 기어 선택 레버를 저희는 변속기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변속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드라이버가 뭔가 시그널을 주는 장치이고 실질적으로 변속기는 저 오른편에 있는 저와 같이 생겼는데 차량의 앞부분의 본네트 안에 보면 엔진 옆에 장착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거를 일반 사람들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속기가 자동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재 자동차에서는 옆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가솔린 엔진이거나 디젤 엔진 아니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터 등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차량의 운전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엔진을 굉장히 부드럽게 제어를 해야 되고 때로는 최대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 최대 파워를 점에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차량의 운전 조건에 따라서 엔진의 속도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거를 제어하는 장치를 변속기라고 하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러한 변속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변속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림픽 꿈나무라고 써 있는데 제가 회사에 입사한 게 1988년도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도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때 당시에 새로 신입사원들이 많이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올림픽 꿈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 좀 더 열심히 해달라 해서 저희는 진짜 올림픽 꿈나무로서 많은 기대를 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여있듯이 1988년은 올림픽이 열렸던 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상이라고 보면 표준 저거라고 하면 아마 95년생 대학교 4학년 같으면 네, 그 정도고 혹시나 뭐 재수를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스펙을 아니면 또 다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했으면 그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88년도 얘기부터 진행하다 보니 뭐 우리가 흔히 보듯이 뭐 역사전을 그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올림픽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친숙한 게 그 작년에 응팔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제 둘째가 그 수험생인 관계로 저걸 거의 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이 응팔의 시대 변경이 1988년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사가 저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회사를 선택을 해야지 뭔가 자기의 삶을 좀 주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왜 현대자동차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당시 배경을 중심으로 하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988년도 시대 상황을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현대자동차 광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가슴 설레이는 탄생 88년형 페스토. 현대가 펼치는 승용차의 새로운 세계. 88년형 엑셀, 프레스토, 스포트, 올림픽 공식 자동차 현대. 네, 지금 보면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투박하기도 하고 했지만 저 때 당시는 굉장히 저게 멋있는 선전이었어요. 네. 자, 1988년도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왼쪽에 나와 있듯이 88년도에 업종별로 뭐 전자기계 다 해가지고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한번 다 카운트를 해봤더니 저희 나라 다 해도 7개밖에 안 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약 65만 대를 생산을 해서 세계 18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10위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세계 10위 아무도 기억 안 해요. 지금도. 저 때 당시 세계 18위면은 거의 뭐 사람들이 바깥에서 보면 뭐 그런 회사가 있나?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25만 대로 마찬가지로 세계 37위 자동차 업체 중에 현대자동차의 위치는 세계 자동차 위치에서 굉장히 변방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저는 현대자동차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88년도에 저 위치에서 작년도에 각 회사들이 어디로 갔는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계 1위였던 GM, 제너럴 모터스는 작년에 997만 대를 판매해서 세계 3위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도요타는 세계 2위, 그 다음에 포드는 세계 6위로 좀 많이 내려갔고요. 현대자동차는 현재 현대기아가 합쳐서 같이 하죠. 해서 약 5위, 약 788만 대로서 세계 글로벌 탑5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했던 동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87년도에 대학교 4학년 시절에 제 인생을 어느 회사에다가 과연 걸까? 예? 회사가 나를 뽑아주는 게 아니고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고른다. 설사 뭐 뽑아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도 어디 가서는 내가 선택했다 현대자동차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미래를 어떻게 선정을 할까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실제 회사에 다니던 선배들을 하고 많은 쉽게 해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솔직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던 선배의 조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했던 얘기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자동차의 R&D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아는 게 없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라. 대신 가르쳐 줄 사람도 없지만 우리 회사는 말리는 사람도 없다. 대신 할 일은 되게 많다. 즉 현대자동차에 입사하면 특히 연구소에 입사하면 할 일은 되게 많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일하는 거 견제할 사람은 없다. 만일 네가 진짜 뭔가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들어와라. 뭔가 굉장히 재밌을 거다. 예, 그거로 충분했습니다. 솔직히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임금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뭐 직장 1, 2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8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대우라든지 뭐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이런 데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임금이 높았고 금융, 한전, 뭐 한국통신 솔직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중간 뭐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임금보다는 저는 좀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발전 가능성이 큰 게 이게 어쩌면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실제 제가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를. 그래서 88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울산연구소에 잠깐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 남양연구소에 와서 벽지수당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벽지수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멀리 좀 벽지에 있으니까 인재 유치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좀 남양연구 그러니까 마북연구소죠. 마북연구소에 잘 안 오려고 하니까 수당을 줬거든요. 그 벽지 수당을 받았는데 참고로 저 마북리연구소가 그 분당 밑에 보면은 당북대 죽전 캠퍼스 있잖아요. 그 캠퍼스 바로 밑입니다. 그때는 거기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서울에서만 근무하려고 그랬고. 예, 그래서 그때 입사해가지고 왼쪽 그림은 88년도에 그 신입사원 화계 수련회 때 설악산 대청봉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 중에 몇 사람은 지금도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89년도 폭설 내렸을 때 그 눈밭에서 마북연구소가 그때는 저렇게 자연 속에 있었거든요. 눈밭에서 저기 팔씨름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즐거워 보이잖아요. 예, 저 꿈나무로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회사 와가지고 아주 신났는데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가운데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갈림길을 많이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또 과연 현대를 갈까 말까 뽑아주는 거 말고요. 내가 선택한다 그러면 과연 현대를 갈까 어디를 갈까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문제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야, 과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런 갈림길이 보통 이렇게 확 구별되는 갈림길이면 별로 걱정도 안 합니다. 만약 이 정도 구별되는 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왼쪽, 오른쪽? 제가 어디 강연 같은 데 가서 이런 질문하면 꼭 그 중에는 기어이 또 왼쪽으로 가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 마십시오, 절대. 좀 흔한 속된 얘기로 저희가 하면 개고생합니다. 예? 이런 길일 정도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또한 이런 길도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왼쪽 가는데 나 혼자 오른쪽 가고 있다? 새로운 내가 역사를 쓰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쪽 또한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고생만 하고 뭔가 될덩 싶으면 뒤에 쫓아오던 애들이 실질적으로 과실을 다 따먹어요.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돼서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갈림길 정도 저희가 맞이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보통은 저보다 앞서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 다음에 제 주변에도 많지는 않지만 서너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저 뒤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이런 길이 왔을 때 뭔가 기회는 될 듯한데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길이 올 때 여러분들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쪽에 덤벼들었다가 과연 대박을 칠 건지 아니면 진짜 고생만 하다가 굉장히 후회를 할지. 그래서 항상 주변의 조언도 많이 듣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덜 것 가지 마시고요. 만약 미래에 대한 그 성찰 없이 야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그러면 때로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 무조건 열심히 하자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직장에서 현대자동차를 정하고 나중에 현대자동차 R&D 분야에 많이 입사를 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내 전공 분야를 어디로 선정할 거냐라고 하면 최소한 10년, 20년 뒤에 과연 어떨까 충분히 가늠하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 주변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고하고 한 이후에 많이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망설이지 마세요.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중간에 막 가다가 후회하고 또 포기하고 방향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손해가 큽니다. 제가 겪어보면 만약 그 정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에 결정을 했다.
그럼 최소한 5년 아니면 10년 그 정도는 진짜 정신없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십시오. 예.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했던 88년도에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동료는 다 엔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엔진도 물론 중요했지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속기 개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만 변속기는 국내에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신천지였거든요. 그럴 때 회사에서는 과연 누가 변속기를 시작을 할 거냐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주변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기회가 많았습니다. 뭐 결과론적이지만 제가 변속기를 선택을 해서 지금 저는 연구원에서 하여튼 최고 위치까지 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안 했어요. 왜? 제 주변에 있던 같이 엔진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석사 내지는 박사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대학에서 석사학위로 엔진을 전공을 했는데 야 이걸 버리고 지금 와서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그렇지 나보고 변속기를 하라는 얘기냐? 난 이거 못하겠다. 되게 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막 신입사원인데 저한테 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먼저 능력되는 분들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쫙. 근데 대부분이 안 하겠대요. 엔진 하겠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엔진 한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보고도 야 너도 하지 마. 나랑 같이 엔진 하자. 이렇게 옆에서 다들 말렸어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변속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변속기를 선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때 당시 시대 상황을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그때 당시 정확한 기사가 없어서 제가 92년도 기사를 잠깐 갖고 왔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좌편에 보면은 승용차 자동 변속기가 보편화 추세다.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자동 변속기가 대부분 탑재하지만 저 때 당시에는 저기 기사에 보시면 88년도에 약 10%, 그 다음에 그 92년도 3년 만에 약 28%까지 이 폭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보편화되는 추세가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뭐 그때 당시에 80~90%까지 이미 자동 변속기가 가 있었는데 엔진 하던 분들은 저거 안 봤어요. 나는 엔진 계속 할래. 저는 저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저 때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동 변속기를 자체 생산, 개발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내는 그 정도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유일했어요. 92년도에. 나머지 회사도 야 우리도 이제 자동 변속기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장을 이제 막 만드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2년도에 기아 자동차가 자동 변속기를 자체 생산하겠다 해서 저 오른쪽에 보면은 그동안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서 탑재해서 그냥 판매하는, 그래서 수입 안 해오고 도면은 갖고 오되 생산은 하자 하는 거가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저 때 당시에 우리 변속기 그 기술 수준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즉 저 때 당시에 변속기 수준은 자동 변속기는 국내에서 신개척지예요. 학교를 가도 교수님도 없습니다. 변속기를 전공하신 분들이. 뭐 물어볼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될 거는 같은데 과연 잘 될까? 미래를 보면 뭐 미국이 뭐 80~90%, 일본 80~90%, 우리도 가겠구나. 누가 자동 변속기를 하긴 했는데 가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갔다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가면 최소한 5년만 열심히 하면 국내에서 1위는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한 10년이면 세계 1위도 어쩌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막연한 기대감이요. 그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변속기를 하겠다고 뛰어들었고 그때부터 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면 옛말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가르쳐 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깨우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궁금하면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페이퍼 같은 거 막 열심히 읽어보고, 또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기술을 축적했고, 그때 당시에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 업체에서 기술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깨달은 거는 업체에서 절대 제대로 된 기술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그냥 뻔한 거, 예, 그런 것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저때 다 같이 했습니다. 91년도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윗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야 어쩌면 우리 독자 개발 가능한 거 아니냐? 진짜 독자로 판단을 해서 선언해 버렸습니다.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 예. 솔직히 그 담당하고 있던 저희들은 솔직히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어요. 우리가 봐도 우리 이 정도 갖고 안 되는데 근데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 변속기를 공급하던 일본의 미쯔비시 회사를 포함해서 외국 업체에서는 하던 대로 변속기 수입해서 팔지 무슨 독자 개발이냐 너희들 망할 거다고 하면서 다들 비웃었어요. 거기다가 회사 내부에서도 야 변속기 너희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압박이 심했어요. 이건 무모한 결정 아니냐.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변속기에서 변속을 실제 하는 게 그 안에 유압 제어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게 저 유압 제어 장치였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이 미로 있잖아요. 저거 미로를 완전히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여놔야지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저걸 하려니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됐는데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열심히 해보는 수밖에. 그래서 과연 저게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저게 실패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결과는 성공했어요. 그러면 23년 전으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능력도 안 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저걸 성공했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었을까? 한번 잠깐 좀 가보겠습니다. 1994년 8월입니다. 오늘 저기 2017년 8월이잖아요. 24일 목요일. 예. 오늘보다 하루 빨라요. 봤더니 일기가. 거기다가 이렇게 봤더니 저때 당시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광보철도 똑같이 8월 15일이고 8월달 31일까지 있고요. 요즘 달력이랑 뭐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차이 나는 거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저기 잘 보시면 요일을 한번 보십시오. 요일이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네. 저 약간 좀 제가 강조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실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했습니다. 뭐 능력이 안 되니까 몸으로 때운다. 열정으로 때우고 체력으로 때우자. 뭐 때우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진짜 열정과 패기로서 한번 해보자. 안 그러면 일본 업체인데 진짜 완전 막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늘이 도왔던지 결국 94년도에 국산화 개발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신문이 매일경제 지금도 그 엔지니어가 받을 수 있는 개인상 중에 굉장히 큰 중에 하나가 장영실상입니다. 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저 굉장히 좀 동안이었는데 제가 20대에 거의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장영실상을 그때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 여기 신문기사 잠깐 보시면 3차례에 걸쳐 국산화에 성공하기까지 휴일 특근과 계속되는 철야로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실자 조건 테스트를 위해 한여름밤에 고온의 자동 변속기 실험 장치와 싸우며 테스트 결과를 분석 토론하던 때가 생생하다라고 써 있는데 저거 제가 쓴 기사입니다. 이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굉장히 또 회사에서 대접받아가면서 나도 드디어 뭔가 이뤄냈다 하면서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움이 한 번 또 왔어요. 이 꿈을 꾸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큰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2002년도 10월 10일 날 이 GM하고 포드하고 뭐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이거 라이벌이에요. 둘이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저 회사가 평상시 안 하던 둘이 갑자기 손잡고 육속 변속기를 같이 개발하겠다. 예? 저기다가 떴어요. 저거 보고 저희들 솔직히 속된 말로 쟤네들 뭐 한 거 아니냐? 뭐 그 정도까지 갔어요. 아니 경쟁 회사가 왜 갑자기 손을 잡고 개발을 해? 좀 왜 그러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뭔 일이 발생한 거지? 하고 살펴본 결과 그 프랑스 발명가인 네펠레티어라는 사람이 89년도에 육속 자동 변속기에 굉장히 우수한 개념 특허를 출원을 했고, 그게 우수하다는 거를 잽싸게 간파한 제데프에서 그걸 도입을 해다가 그 2001년도에 후륜구동, 뒷바퀴를 구동하는 후륜구동 자동 변속기를 드디어 양산을 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저게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도요타 계열의 아이신 AW라고 있어요. 저 회사가 마찬가지로 안테나를 세우고 그래? 우리도 해야지 해서 전륜구동차, 앞바퀴를 구동하는 전륜구동차용 변속기를 줬대. 2003년에 양산한다는 게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즉 후륜구동과 전륜구동의 큰 시장을 제데프하고 아이신 AW가 우리가 양분하자. 그 지도로 보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제데프,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이신 AW가 변속기 시장을 양분하면 결국 미국에 있는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결국 개발 리스크를 좀 줄이고 뭔가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역량을 좀 키우자 해서 두 회사가 조인트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선언했던 배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예? 우리의 강력한 라이벌들이 저렇게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가 선택했던 결은 우리 혼자는 안 되겠다. 차라리 독일의 제데프랑 쟤네들도 후륜은 있지만 전륜이 없으니 우리 전륜을 같이 개발하자라는 거를 저희가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2003년도에 제데프랑 그 전륜 자동 변속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제데프에 갔을 때 저희가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독일에.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표정들이 굉장히 좀 경직돼 있죠. 어두워요. 네. 저희 엔지니어, 앞서 나왔던 분들은 그래도 좀 틀리겠지만 엔지니어들은 이게 표정 연기를 잘 못해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지고 밝으면 밝아져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데프는 생산 기술을 좀 공유하자.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였고, 저희는 그 생산 기술 받아도 뭐 하려고. 우린 설계 기술을 좀 공유하자. 이거 굉장히 지루한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 와중에 환율이 갑자기 또 폭등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그래서 이대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게 가던 가운데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현대자동차가 살아남으려면 저 독자 육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역시 저희 위에 계신 분들 그때 당시 저희를 너무너무 믿어주세요. 그냥 폭탄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 차세대 6단 변속기 독자 개발 해버리겠다. 2007년까지. 어제 말도 안 되거든요. 저때 당시. 근데 하여튼 선언했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일단 선언했으니 우리 개발하자. 그 실무인 저희는 이거 완전 머리 뽀개집니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진짜?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개발만 한다면 이거 굉장한 사실이거든요. 제데프, 아이신, GM 포드랑 거의 동등 레벨까지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외국 업체 코도 이렇게 좀 납작하고 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막 고민해봤는데 마땅히 안 떠올라요. 이게 될까 싶어서. 그래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윗분들 설득 이거는 생존이 걸려있으니까 안 돼요. 그래 저희들끼리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가 마지막으로 취한 해법이 뭐냐. 여러분들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정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본인 스스로를 세뇌시키십시오. 이처럼. 할 수 있다. 예? 해야만 한다. 나 혼자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많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피할 수 없다, 이거 어차피.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긍정의 힘이 실제 우리들 사이에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물건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돼 있었잖아요. 결국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변속기라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전문가였는데 생판 겪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이게 지금 압력이 떠는 거거든요. 제가 압력 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압 담당. 물론 제가 설계한 건 아니지만 개발 담당이지만 저게 터져가지고 시험 전체가 다 중단돼 버렸어요. 압이 저렇게 떨면 변속기 차에서 구동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설계 시험 막 기술 논쟁하다가 싸워요. 옆에서 막 중재해야 돼요.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고. 이대로 있으면 우리끼리 자중질환 나서 이게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 저는 제가 시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내가 원인을 빨리 밝혀서 개선을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저는 저거를 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밝혀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저게.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해서 진짜 뭐 어떤 날은 10시, 11시 뭐 집에 회사에서 계속 버티면서 고민하던 끝에 역시 두들기면 뭐가 뜨더라고요. 갑자기 얼추 생각하니까 저가 어쩌면 공기방울이 아닐까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저희 집에 열대어를 키웠거든요. 그 열대어를 키우면 여기 동영상처럼 보시면 저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수면에 닿는 순간 우리 보통 폭포에 가면 막 거품 막 생기잖아요. 그런 기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떨어지는 오일에 의해서 기포가 나면은 기포 들어가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저 생각이 들어서 그게 7월 7일 저 실시간 업무 보고입니다. 매일 가기 전에 보고했거든요. 전날은 제가 좀 빨리 갔어요. 평상시 10시에 가다가 아이디어 찾았다 이거지. 이마트 문 닫기 전에 가야 돼요 해가지고 저 때 당시에 3번 이마트까지 쫓아갔습니다. 저거 쓰고 나서. 그리고 7월 7일 날 가서 사고 그 다음에 7월 8일 날 오자마자 저거 실험해서 원인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아크릴 창으로 변속기 안에를 봤어요. 진짜 저 쏟아져 나오는 오일이 폭포수 효과처럼 쳐서 진짜 엄청난 기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포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어쨌거나 시험은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맥가이버 보면은 막 이렇게 리옥하잖아요. 그 파이프를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엮어서 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시험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거 보시고 저래가지고 양산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그런 건 없겠죠. 당연히 설계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저희가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암울했던 저희들 모습이 결국은 2009년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6단 자동 변속기를 개발하면서 이거 저희들 표정 연기 안 되는데 이땐 진짜 기뻤어요. 저기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전데 저도 저런 표정 지금 못 짓습니다. 진짜 굉장히 즐거워하는 표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기 보시면 2009년도에 약 464만 대, 단 1년 만에 110만 대를 키웠어요, 저희가. 물론 엔진도 잘하고 차 잘했죠. 근데 저희가 2009년도에 6속이라는 저 중형급의 6속 자동 변속기 세계 최초입니다. 저 조그만 그레이드에서. 저걸 통해 가지고 저희 회사가 아반떼, 소나떼 이쪽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쪽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저희가 실제 양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도 저희는 그 GT5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대는 지금쯤이면 아마 GT3 한 3등 아니면 1, 2등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벽면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품 하나만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없듯 그 누구도 혼자 혁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해보자는 믿음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Together we can. 혼자서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기술을 갖고 모든 걸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동시에 혼자 하기는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하고 같이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저희가 보통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친환경을 대표하는 전동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이러한 세 가지 기술 흐름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어느 특정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련 기술이 융합되는 융합 기술을 요구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동차 분야에서 뭔가 커다란 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을 실제 구현해 줄 수 있는 주변에 프로들이 우글우글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오십시오. 거기서 폭스바겐, BMW, 도요타, GM 등과 진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향후 미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길게 보십시오. 10년, 20년을 보시고 열정과 패기로서 좀 도전을 많이 즐기시고요. 여러분 동료를 믿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연구위원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앞에 계신 지원자분들에게 현장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손을 먼저 드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질문을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주저 말고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위원님에게 답변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기 하얀 티 입으신 분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변속기라고 하면은 이제 엔진의 속도를 사용자에게 맞게 바꿔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제 모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제 변속기 사업이 사장 사업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도 변속기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변속기의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현재에 계시는 분의 그 의견이나 이런 10년 뒤에 변속기의 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혹시 전기 자동차 가면 지금은 전기 자동차에 변속기라는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기 자동차는 현재 감속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기어만 이렇게 감속하는 기어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전기 자동차가 세계 그 시장 판매 대수에서 보면은 대략 한 0.5%, 채 1%가 안 됩니다. 즉 굉장히 작은 마켓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시장이 이제 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감속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전기 모터를 이렇게 잘 보시면 모터도 효율 맵이 있어요. 저희가 자동 변속기, 즉 내연기관이죠.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이라는 내연기관에서 변속기가 왜 필요하냐? 내 원하는 차속의 최대 파워를 끌어내서 자그마한 엔진에서 파워를 그때그때 끌어낼 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연기관의 연소 효율이 토크하고 RPM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이항이면 이쪽에 놓으면 연비가 좋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모터도 최대 파워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RPM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최대 파워가 나오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일 감속기가 아니고 2단 변속기, 3단 변속기를 쓴다. 그러면 같은 모터를 갖고 훨씬 빠른 동력 성능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이 변속기 전문 회사들 사이에서는 향후에 이게 시장이 커질 EV를 위해서 뭔가 2단, 3단 변속기를 만들어 놔야겠다 해서 그걸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정 산업이 될 거라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그렇게 보셨듯이 EV가 가는데 그건 EV가 한 번에 갈 거냐? 아닙니다. 세상은 갑자기 변하지는 않아요. 이게 천천히 뭔가 이렇게 바뀌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거나 그 내연기관들, 저는 엔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연기관에서도 상당히
아직도 연비를 개선할 여지가 많고 어쨌거나 세상이 최첨단만 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 여전히 내연기관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도 저희가 대응을 해줘야 되고 하이브리드도 대응을 해줘야 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용 그래서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에 맞는 최적의 파워트레인을 제어할 수 있는 변속기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MT, AT, CVT, DCT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맞는 변속기를 현재도 계속 같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경쟁사보다 더 뛰어난 변속기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손 들어주신, 저기 까만색 옷 입으신 여자분에게 마이크 넘겨주세요. 네. 엔지니어로서 오래 일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같이 입사하시고 같이 연구를 시작하신 동기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필드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일일이 카운트는 못 해봤는데요. 입사라는 게 뭐 한 번에 예를 들어 500명을 하더라도 제가 500명하고 다 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때도 기수가 있거든요. 그 기수에 저희 기수 때 한 88명 이 정도가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3년, 5년 때까지는 뭐 그래도 한 20% 빼고는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다음부터는 다들 막 떨어져 살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몇 분이 지금 살아있는지는 솔직히 뭐 다 살아계시겠죠. 다만 현대자동차에 살아있냐 같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아까 그 사진 찍었던 거 설악산 신입 수련해서 사진 찍은 사람이 한 두세 명 됐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한 명은 같이 지금도 있어요. 저랑. 그래서 뭐 나름 제 생각에는 뭐 저희들 기수가 그래도 왜냐하면 그때 찍은 것보다 현대자동차가 아까 보셨지만 계속 커왔어요. 커온 회사는 그래도 알게 모르게 어딘가 다 숨어 있어요. 제 동기들 보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회사가 이렇게 짜그러들었다. 그러면 진짜 혼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5등이에요. 세계 글로벌 탑5. 물론 꽉찬 보름달이면 1등이면 좋겠지만 5등이란 얘기는 우리 앞에 여전히 4명이 있거든요. 이거 제끼는 재미 이거 솔솔치 않게 좋아요. 예? 그래서 다만 저희는 선배로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한 근 30년 정도 선배일 것 같은데 선배로서 현대자동차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세계 18위 변방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5까지 나름 열심히 끌고 왔어요. 근데 저희들 능력으로 과연 될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진짜 열정과 패기를 가진 분들이 더 합류해서 한바탕 더 끌고 가면 저희 진짜 저 퇴사하기 전에 저 이렇게 젊어 보여서 오늘도 뭐 화장했으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저 나이가 53이거든요 지금. 근데 진짜 퇴사하기 전에 저희가 세계 넘버원 한번 가는 거 그 정도는 하고 나가야지 저희 애들한테도 조금 그러니까 큰 소리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도 저는 어쩌면 될 수도 있다. 왜 굉장히 격변기이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처럼 진짜 열정과 이 궂은 날씨에 이까지 오면 저는 최소한 뭐 열정과 패기는 무조건 10점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패기하고 열정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합류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좀 더 높은 꿈, 큰 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까 그걸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하면 글로벌 탑1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